어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5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진짜 좋은 소리 못 나오는 그런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일단 오늘 뭐 결과론적으로 아마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파월 의장과 FOMC가 시장을 짓눌렀다. 뭐 아침에 나왔던 뉴스처럼 파월 의장이 산타를 날려보냈다. 뭐 이런 뉴스들 형태로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은 이 영향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0.5%에서 0.78% 정도의 하락 정도는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오늘 1.6% 동시호가에서도 급락하면서 1.6% 정도 마감을 했는데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거의 대부분의 부분은 이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일단 분위기가 꺾이면서 요 아침에 이 중국장 시작하기 직전에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꺾이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둔화가 됐던 흐름이 있었었고 오후장 넘어오면서 더 안 좋아졌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이 나왔던 이유들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이 파월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이번 FOMC의 내용은요.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제가 오후장 뉴스로도 저희 방에 올려드렸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로는요.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을 대략적으로 매파적으로는 봤지만 네가 설마 그거 가능할 것 같아? 안 될걸? 이라고까지 받아들였어요. 국채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금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국채금리가 올랐어야 정상이죠. 근데 국채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도 내년 말쯤에는 금리 인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점에서 확 꺾이는 시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시점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금리를 빨리 많이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될수록 빨리 옵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빨리 들어오게 되면 이거 지금이야 고용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권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약간 자신감이 없지만 큰 소리를 좀 치고 있는 연준인데 경기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번 FOMC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요. 지난번 9월 FOMC까지만 해도 온리 인플레를 두드러 잡는 것 이거 외에 우리 연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경기도 보고 있어로 처음 선회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 금리 더 올리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홀드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아요. 물론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임금 쪽에서 빨리 안 떨어지고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물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년 중반기 정도쯤 들어와서 주택 지표들까지 주거비까지도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어차피 꺾일 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주거비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꺾일 겁니다.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걔들이 아직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표들이 이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고. 그 흐름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번에 우리가 점도표를 5.25에다 찍었지만 이후 인플레 지표 상황에 따라서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 데이터 의존적으로 간다라는 얘기인 거고 데이터 의존적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는 인플레 지표만 놓고 봤지만 이제부터는 경기 지표도 놓고 볼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높은 금리를 계속 올려가면서 홀드를 하기가.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뭐 이번 FOMC에서 5.25까지 찍혔으니까 5.25까지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5.25를 맥시멈 상태로 봤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어제 반응은 조금 아쉽기는 해도 뭐 정상적인 정도의 수준의 범위였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다른 아시아 시장의 반응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만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모습을 보였죠. 우리만 계속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등시 삽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일단 우리 시장 여기서 꺾이기 시작을 했던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죠. 사실 그렇게 하회를 하면 중국 증시가 더 안 좋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더 큰 여파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완제품 소비재가 중국에 덜 팔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산업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중국 내수를 포함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중간재 수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근데 중국보다도 심하다라는 건 좀 사실 조금 좀 애매하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중국 경기 실물 경기 지표 하나 하고요. 못지않게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최근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이 거래 대금이 쪼그라드는 상태, 이 흐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최저 수준이잖아요. 최저 수준에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이 거래 대금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 동시효과에서 좀 담았습니다. 오히려 담았는데 오늘 기관이 동시효과에서 대량 물량 투하를 하면서 지수를 이 개파락 마감을 시켰는데 오늘 장중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 한 1,500억에서 2,000억. 코스닥은 오늘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었고요. 이거 선물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000억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장중에 한 5,000억, 5,500억? 5,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뱉어낸다고 해서 1.23%씩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 대금이 워낙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FOMC라든지 이런 부분, 글로벌 증시의 상황, 이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약간의 매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라는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에서 매도 나와야 되는,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거고요. 그 매도가 나온 걸 우리가 지금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워낙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적은 물량이 내려와도 크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줬던 부분은 아무래도 대형주들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걸 좀 지우고 볼까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에 오스템 임플란트 0.08 상승, ST팜 1.01% 상승,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락이 대형주 중심으로 나왔던 게 외국인들의 물량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지금 코스피는 더하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만큼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 대금이 지금 쪼그라든 게 문제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래 대금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올 한 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째 좋지 않다 보니까 증시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뭐 부동산도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들 보면 예적금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예수금이 45조대인데요. 올 초에 73조, 75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절반으로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까? 절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금의 축소가 훨씬 더 컸다는 건데 그게 들어와야 되는 구간에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 내일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장 마감하고 제가 마감 브리핑 칠 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장 마감 그러니까 동시효과 거의 끄트머리 부분에서 그 여야가 일단 법인세 부분에서 합의를 한 것처럼 일단 속보가 나왔죠. 일단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 전부 다 지금 법인세 하나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가 맞는지 제가 그걸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법인세가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는 금투세도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유예가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유예가 되게 되면 다시 일단 금액이 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얼마에 합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을 텐데 만약 이거 유예되지 않고 통과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난 개인 투자자인데 A 증권사에서 나는 3천만 원 공제 받을래. B 증권사에서 나는 2천만 원 공제 받을래. 이건 미리 내가 직접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C 증권사에서 만약에 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금 22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건 100만 원 수익이라도 그냥 나갑니다. 왜? 여기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죠. 나 그러면 뭐 한 개나 두 개만 쓰면 되지. 근데 그게요.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주가 관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단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좌를 조금 분산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부부들끼리 가족 한 단위로 움직이게 됐었을 때는 부부들끼리 계좌 하나씩 썼을 때 거기서 만약에 하나만 더 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 계좌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도 그냥 세금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5천만 원 결코 그렇게 나는 평생 5천만 원 수익을 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언젠가는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자꾸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종잣돈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 계속 모아 나가서 수익을 조금씩 더 내서 사실 이거 우리가 재테크 하자라는 게 용돈만 벌자고 재테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테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꼭 유예가 돼야 되고 나중에 폐지가 돼야 되고요. 세금을 조금 더 공평하게 낼 수 있게 외국인들 기관들 똑같이 공평하게 낼 수 있게 하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으로 만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수혜를 줘야 해요. 그래서 단타 투자를 좀 줄여야 우리나라도 단타 투자를 좀 줄여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타 천국이잖아요. 단타 천국이니까 주식에서 손해봤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타는 결국은 한 번 실패하면 이때까지 벌어먹은 거 9번 잘했다가도 10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때까지 번 거 다 날리는 게 단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제가 약간 좀 편향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단타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요걸 제가 오늘 조금 확인을 한다고 조금 바꿔놨더니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달았고요. 일부 몇몇 소수 종목들만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웹툰 관련 섹터들 약간 윗꼬리들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윗꼬리들을 달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움직임들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원자력 섹터들도 조금 전반적으로 강하기는 했습니다만 윗꼬리들 다 달았습니다. 오늘 윗꼬리 단 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 인터넷 대표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중국 호재로 올라갈 때 이거 반가워할 일 아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 지금 작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 LG와 기아,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정도가 눈에 띄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금리 인상 계속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젠 속도가 확실히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오늘 SM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외 아프리카TV, LNF, 하이드로리튬, 메가스터디 교육, 선광, 성일하이텍, 공구음원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CJ, 나노신소재, 카카오게임즈, CJENM, 화일약품, NHN 한국사이버결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오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좀 답답하고 화도 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따당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 고용보고서는 매끄럽지 못했던 건 맞고요. CPI는 제 예상보다도 좋았던 부분이 맞았고, 그리고 이번 FOMC와 파월 의장의 상황도, 이벤트도 원했던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글쎄요,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이 좀 1차 있겠고, 두 번째는 금투세가 만약에 내일 유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소위 얘기하는 큰 손들이 내일부터 바로 움직일지, 연말이니까 바로 움직일지, 아니면 조금 쉬엄쉬엄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10억 때문에 빠져나가야 될 자금을 대기하고 있던 그 자금들은 빠져나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씩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이제, 대주주 요건, 금액의 요건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 시장 내일 이후부터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따당하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이 나는 하루였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